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저는 관세사 무역영어 프리스쿨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강사이고요. 지금 현재 관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프리스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무역 전공이다, 혹은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관세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진입장벽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전공도 아니었고, 혹은 한 번도 무역 관련된 내용을 배운 적이 없는데 관세사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관세사 1차 무역영어 혹은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듣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정말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내용을 꼭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강의가 됐든 2차 강의가 됐든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내가 무역을 전공을 했다, 국제통상학을 전공을 했다, 이런 대학생분들 혹은 졸업생분들이시라고 한다면 크게 이 내용을 듣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 앞으로 한번 보시면은 무역영어의 기초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역영어의 기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 우리 시험하고 연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무역영어의 기초 내용이 실제로 이 무역 트레이드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무엇이다, 그리고 무역 영어가 무엇이다 라고 알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들어두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필기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드시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 무역영어의 기초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무역영어라고 하면은 조금 두려운 감이 있어요. 왜냐면 무역이란 것도 생소한데 우리 뭐가 문제예요? 항상 영어가 조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은요, 1차에서는 무역 영어 과목이에요. 즉 무역에 대한 내용들이 영어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1차 수험 기간 또는 강의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로 배워도 어려운데 영어로 나오니까 조금 힘들겠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오는 내용들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라기보다는 무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우리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영어 시간 보면 교과서가 있고 거기에 장별로 나와 있는 본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 시간에 보통 뭐 배우세요? 그 본문 내용 배우고 해석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어떤 게 나오죠? 이거 해석 제대로 된 거 골라라, 잘못된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이 시험도 똑같아요. 단지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이 교과서 안에,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영어 배우고 한글 해석 배우고 나면요, 사실은 그 안에서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 못하신다고 하셔서. 자, 보시면 제 1절 무역영어의 이해라고 나와 있고요. 무역영어의 의 부분 한번 볼게요.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모든 의사의 소통이 영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랑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랑 하는 경우에도 웬만하면 다 영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대금 결제 같은 경우에도 미 달러화를 사용하죠. 거래 제의에서 청약과 승낙, 주문, 대금 결제가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호 의사가 교환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얼마에 팔 거야, 혹은 내가 물건을 얼마에 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매자하고 구매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역 영어란 국제무역 거래에 사용되는 영어로서 일상 영어보다는 표준적이고 문어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무역 영어, 무역에 대한 개념이 과거부터 발달해 온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어떻게 했어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이럴 때에는 편지 써서 보내거나 이런 게 대다수였겠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문화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무역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영어는 차치해 두고 나서 무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미 무역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 자, 이렇게 이제 한국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요즘에 물건 사려고 하면요 무슨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물이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그냥 집 앞에 가까운 마트에 가서 대면으로 구매를 하기도 하죠. 대면 구매. 자, 근데 우리가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서 구매하든지 아니면 내가 집 앞에 가서 내가 이 물 100병 살 거니까 조금 싸게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내용을요 넓히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원래 한국에 있는 구매자하고 한국에 있는 판매자 이렇게 두 명이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건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구매자가 중국에 있고 판매자가 한국에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얘가 얘한테 물건 파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얘한테 돈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무역거래입니다. 그래서 무역거래라고 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차피 한국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 팔아도 받고 물건 구매도 해봤어. 그러면 그거를 범위만 조금 넓히게 되면 국가 간으로 넓히게 되면은 그게 무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자, 이 사람끼리 거래를 해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금 결제하고 그 다음에 물품이 이렇게 배송이 되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얘가 물품을 판매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매자한테 물품을 국제 운송을 통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매자는 지금 판매자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은 대금 결제는 은행 통해서 송금해 주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돈 이렇게 쫙 보내주고. 그래서 무역이 어렵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를 범위를 조금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역 영어의 구성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역 영어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역 서신이라든지 우리 주고받는 요즘에는 서신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이메일로 주고받겠죠. 그리고 무역 관련된 서류 국내에서 물품을 내가 구매를 하면요 돈을 주면 뭘 줘요? 영수증을 주죠. 그러한 관련된 서류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 법리, 국제협약, 규칙 등을 포함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 1차 관사 무역영어 40문제 출제가 돼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무역 법리가 한 30문제에서 많으면 35문제 이렇게 사이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국제무역 법리를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프리스쿨 과정에서는요, 이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프리스쿨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범위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본 강의 시간에 다루시는 걸로 하고, 거기 아래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3번에 무역 절차입니다. 뭐 일반적인 무역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뒤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시장 조사 통해서 거래처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카운터 파트너가 신뢰가 있는지 신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물품 보내고 돈 받고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계약의 관점에서의 무역 절차의 요소. 자, 거기 보면요. 칸이 계약, 주요 서류, 주요 규정, 비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계약하고 주요 서류를 먼저 볼게요. 성립, 이행, 종료.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처음에 무역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또 그 서류 그리고 이러한 성립 과정에서 적용되는 국제무역법리가 무엇이 있느냐 요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관련된 국제무역 법리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종료 부분, 무역계약을 종료하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구매자는 물품을 받고 판매자는 대금을 지급받으면 사실은 무역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겨요? 일방 당사자가 클레임하는 경우도 생겨요.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계약된 대로 못 받았어요. 혹은 대금을 받았는데 원래는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800원만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겠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면 무역계약이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국제무역 법리는 무엇이 있는지 사실은 뭐 요거는 일부분의 파트예요. 뭐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요거 주요 규정 부분 있죠? 요게 우리 시험의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류에는 General Agreement, Sales Contract, Offer Sheet, Purchase Ord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사실은 조금씩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리고 주요 규정에는 1번에 보시면 비엔나 컨벤션 세일 오브 굿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에 인코텀즈 이러한 규정들을 다 배우실 거예요. 다음에 이행 부분에서 보시면요. 1번에 뭐 2번, 3번, 4번 서류 목록이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규정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8개가 들어가 있어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대금 결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품을 샀으면 물품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되니까 결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운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7번하고 8번 내용은요. 보험 쪽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의 체결 결제, 운송, 보험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료 부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Arbitration Clause 비고 부분 보시면은 구제, 상사중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으면은 분쟁 해결 요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각 관련된 서류라든지 아니면 절차 그리고 법리를 배우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그 무역거래 기본 당사자의 명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불리우는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저는 집에 가면은 아들이고, 혹은 회사에 가면은 관세사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다 배우실 거고, 그 셀러, 바이어, 엑스포터, 임포터 이 정도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뒤쪽에 가셔서 나중에 배우실 거고. 자, 다음에 제2절에 무역 서신 부분입니다. 자, 무역 서신의 원칙이라고 해서 5C 원칙 나와 있죠. 우리 무역 서신은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는 그 편지, 손편지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메일로 조금 바뀐 경향은 있지만 뭐 요즘에 사실은 손편지 써가지고 계약 체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죠. 요건 사용하지 않고 이제 거의 100%가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로 서로의 어떤 뭐 결제 조건이라든지 운송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이메일을 작성을 할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1번의 클리어니스, 명확성의 원칙. 즉 무역서신을 작성할 때는요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여 오해 없이 한 번에 서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상품의 명세, 규격, 단가, 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의 상세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confusing, 조금 혼란스럽게 써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We have your recent or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최근 오더, 최근 주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주문이 A, B, C, D가 왔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recent order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일한 날에 이렇게 4개의 주문이 왔다.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We have your order number 500 of May 이렇게 해서 날짜하고 그 참조 번호까지 함께 언급을 해준다라는 거죠. 조금 명확하게 작성을 하는 거고 2번에 correctness는 명료성입니다. 뭐 요 명료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첫 번째 줄 보면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5W, 1H 원칙 이거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예문을 보면은 잘못된 게 뭐예요? 컴마라든지 아니면 단수 복수 형태 다 잘못 들어가 있죠? 그 아래 옳게 쓰여진 거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번 컨사이시니스, 간결성입니다. 이렇게 서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그 서신 작성할 때는 본문 내용이 한 5줄에서 6줄 정도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간단하게 쓰라라는 거죠. 자, 무역서신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문장이 길거나 복잡하면 자칫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월드 너무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3줄, 4줄, 그쵸? 근데 조금 간결하게 어떻게 바꿨어요? We shall be glad to send you our booklet machinery as requested. 뭐 booklet은요 카탈로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4번 courtesy, 예의성입니다. 아무래도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랑 중국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면요 사실은 계약 끝날 때까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 우리 만날 때 전화로 만나기보다는 이메일로 보통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좀 갖춰서 보내줘야겠죠. 자, 1번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냐면 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쪽 손을 들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앞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조금 달라요. 그쵸? 지금 무슨 얘기냐?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라. 이런 거고요. 다음에 2번 명령조보다는 would, could를 사용하여 정중한 영어로 쓴다. 뭐 would를 사용하거나 혹은 please를 뒤쪽에 붙여주는 것도 좋겠죠. 다음에 3번에 부정적인 내용일 때에는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태 활용하고요. 다음에 5번 캐릭터, completeness, 완전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아무리 간결하게 작성을 해라 라고 했다 하더라도 문장 자체는요 끝을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읽어보시고 2번에 아이다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무역 서신을 작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서신을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을 사용을 하고 이 4가지 원칙의 앞글자를 따서 아이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1번에 attention, 주의 환기. 시작하는 문단은 한두 문장으로 하고
간략하고 매력적으로 인사를 건네거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친근감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서신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내용을 먼저 설명하기보다는 당신이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2번에 인터레스트, 관심 유발, 흥미를 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간략히 서술하고 디자이어, 욕구의 창출, 당신하고 그 거래관계를 맺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고요. 4번 액션, 구매 행동의 자극, 힘 있는 표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명령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랑 이번 주에 계약 성립 체결하면은 내가 10% 디스카운트 해줄게.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자, 거기 무역서신의 구성 보시면요,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레터헤드하고 뭐 데이트하고 인사이드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조 요소예요. 들어가도 되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괄호가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기본 요소라고 해서 무역 서신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레터헤드, 서두입니다. 맨 위에 들어가 있죠. 서신 상단에 위치하며 발신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이 기재된다. 여기를요, 수신자의 인적사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발신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2번에 데이트, 발신 일자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작성을 하는지 알려줘야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편지를 썼던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 쫙 쓰다가 어때요? 마지막 끝에 몇 월 며칠 이렇게 써주죠.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알아두시고, 3번에 인사이드 어드레스, 누가 이거를 받을 거냐, 수신자의 주소를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물론 지금 이게 편지잖아요. 그렇죠? 편지 안에 주소를 또 쓴다? 이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편지 봉투를 통해서 해외 쪽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는요, 편지 봉투에다가 분명히 주소를 써요. 근데 그 편지 봉투가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내용물만 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서신 안에도 수신자의 주소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salutation, 서두 인사, 뭐 dear si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body of letter, 본문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줄에서 6줄 정도 핵심 내용이에요.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6번에 complimentary close, 결미 인사, 어떻게 마지막에 끝낼지. 우리 뭐 best regards라든지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7번에 signature, 서명. 어떤 사람이 서신을 작성을 했고 보낸다. 서명을 해주면 좋고요. 다음에 무역서신의 보조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번 한번 볼게요. Enclosure notations, 동봉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신을 보내면서 같이 뭐 샘플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서신에다가 그 내용을 좀 써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카탈로그를 동봉한다 라고 했으면 수신자가 받아봤는데 카탈로그가 없어요. 근데 서신에는 카탈로그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받겠죠. 그래서 뭐 분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8번의 포스트스크립트, 추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 편지를 딱 쓰고서 막 본문 내용 쫙 쓰고 마지막에 어떻게 써요? 여기 PS 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딱 썼었죠.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타자 칠 때 있어요. 우리 한 뭐 50년, 60년, 70년 전에 타자를 치게 되면은 그 타자는 탁탁탁탁 치면은 어때요? 잘못 쓰면 안 지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 내용을 쫙 썼는데 깜빡하고서 못 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이 아래에다가 포스트스크립트 추신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써주는 거였었어요. 혹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줬는데 우리는 뭐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줄 알고 썼었죠.
자, 그렇게 해서 옆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지켜서 서신을 작성해 놓은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본문 내용만 한번 볼게요. 실크 셔츠라고 되어 있고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May concerning the inquiry of silk shirts. We are enclosing our illustrated catalog together with the price list so that you decide the order. We assure you that your prices and quality will be satisfactory. If you want to obtain any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크 셔츠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거에 대한 답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무형영어, 관세 무형영어 시험에 이러한 서신에 관한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보시고 자, 이제 무형영어의 주요 표현 파트입니다. 보시면 1번에 상황별 무역 영어 표현이 있어요. 1번에 시작 인사를 할 때 자,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느냐? 상대방의 통지를 받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해주는 경우 Thank you for your letter. 나한테 문의해줘서 고맙다.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올게요. 신규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 나랑 거래하자. 동그라미 2번 We owe your name and address to 라든지 3번에 We are indebted for the name of your firm. 그래서 뭐 새롭게 거래를 하고 싶다. 당신의 이름을 어서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중단된 거래를 재차 시도하는 경우 과거부터 거래를 해오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래가 끊겼어요. 근데 다시 거래를 하고 싶을 때 1번 Please refer to our last letter of 우리가 마지막에 보냈던 이 레터를 한번 봐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4번에 회신이 지연된 경우 1번 We are very sorry for not having replied you more sooner. 뭐 이런 것들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무형영어의 주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고 요 정도는요 우리가 한 번 읽어보면은 그냥 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표현이 어색하지 않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나중에 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 무역 법규 배우시는 내용들 중에서 100년도 훨씬 전에 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2020년에 조선시대 말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제2장 국제무역의 기초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거 프리스쿨 과정을 보시면서 사실은 뭐 궁금한 사항도 생기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적어 드릴 테니까 여기 연락을 좀 주세요. 자. dykim nate.com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메일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은 못 드려도 아무리 늦어도 제가 그 다음날까지는 무조건 드리는 편이에요. 혹은 뭐 출장이 있다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출장이 있어서 집에 복귀해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형영어 관련해서 물어보실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마 이제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1차 시험도 있고 또 1차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2차 시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즉 4과목 시험 보는데 그 4과목 합산해서 평균 60점. 근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걸 과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락 없이 평균 60점 맞으면은 전부 다 합격이에요. 근데 2차는 인원 제한이 있죠.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90명까지
90명입니다. 최소 합격 인원이 90명이고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뽑을 수는 있어요. 막 90명, 91명, 92명 뽑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죠. 정말로 이제 90번째 등수의 사람들이 한 3명, 4명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점 자료에서 한꺼번에 뽑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자, 2장 국제무역의 기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의 의의와 유사 개념. 1번. 국경과 관세선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상거래 현상을 말한다. 자, 요건 다 쓰셨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자, 우리 무역영어 시간에는요, 물품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따라서 실타래를 풀어가는 게 무역영어 시간이고, 관세법, 우리 1차에 관세법 과목도 있죠. 그거는 이 물품이 나갈 때, 물품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관세법도 한번 배우실 기회가 있겠죠. 1차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국경과 관세선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상거래 현상, 그 거래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2번, 상업의 일종이지만 그 거래의 대상과 지역을 외국의 국가나 시장에 두고 있는 국제상거래라는 점이 국내 거래와는 다르다. 사실은 국내 거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기반이 조금 다른 거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니까. 자, 2번 무역의 유사 개념 읽어보시고, 자, 무역의 대상 한번 가볼게요. 협의와 광의의 의미 나옵니다. 협의의 의미는 단순한 물품 거래, 즉 상품의 수출입을 의미한다. 자, 협의 그리고 광의.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요, 이러한 표현을 좀 보실 거예요. 어떤 거냐? 협의는요, 뭔가를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는 거예요. 광의는 넓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역의 대상, 어떤 거를 무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협의의 의미는 단순한 물품 거래,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수출 수입하는 거예요. 그거를 협의적인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광의의 의미는 상품의 수출입 외에 자본, 기술, 용역, 노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력도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어떤 경영 컨설팅을 해줬어요. 혹은 법률 자문을 해줬어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이 광의의 의미에 따라서는 무역거래입니다. 수출거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무역의 대상, 상품거래.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원료, 공업제품 및 식료품 등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눈에 보이는 무역 또는 유형무역이라고도 한다. 눈에 보인다라는 건요, 이 거래하는 상품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고, 요즘에 아마 그런 것들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거 유행이죠. 해외 직구. 아마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가격보다 해외 직구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세금을 내더라도 더 싼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직구에 조금 맛을 들이면 어떤 물품이 있으면 이거 해외에서 얼마지? 라고 생각해서 검색해보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무역 프로세스를 알기 위해서는요, 직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비싼 거 말고 그냥 뭐 한국에서 사는 거나 크게 차이 없는 것들 있죠. 좀 싼 물건들 한번 경험 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 무역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발송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해줘야 돼요? 대금 결제해줘야 되고, 또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도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경험 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너무 비싼 거 사시면 관세 물고 뭐 부가세 물고 세금 내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10만 원 아래의 물품 한번 구매해 보세요. 자, 기술 거래, 외국과 기술 원조,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공한 기술의 대가를 받게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의류 같은 경우는요, 유명한 의류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죠. 뭐 수만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마크, 그 해당 의류에 해당하는 마크들, 이런 것들은요, 왜 우리가 아무나 만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상표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상표권 내 거 써라 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것도 무역 거래인 거죠. 다음에 3번에 용역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 노무 등의 유상 제공이나 유상 거래를 말하며 상품을 외국에 운송하는 수송 서비스, 운송 중에 화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과 수취되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자본거래, 자본거래는 뭐예요? 외국에 자본 투자하는 거죠.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먹고 이자 먹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 무역의 특징. 1번 보시면요. 거래 절차의 복잡성과 위험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외 직구 한 번씩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직구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영어로 주문해야 돼요. 영어로 주문하고 대금 결제 페이지에 가서도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얼마 결제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역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한국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해외 뭐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셀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낯설죠. 그렇죠? 평생 한국말만 쓰다가 갑자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니까 조금 힘들고, 또 한국에서 내가 교과서로만 배웠던 영어가 실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무역거래는 언어, 제도 및 재반 환경이 상이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간의 거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성도 매우 높다. 자, 다음에 1번 볼게요. Transportation Risk, 운송 위험입니다.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품 손상의 위험이며 해상 보험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자, 우리 국내에서 택배 주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구매한 사람이 여기 인천 쪽에 있고 판매한 사람이 부산 쪽에 있어요. 그럼 물품 구매하려면은 대금 결제하고 이 판매자가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근데 왔는데 물품을 보니까 파손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먼저 택배회사한테 연락을 하게 되겠죠. 물건이 파손됐다, 처리해달라. 그러면 택배회사 쪽에서 상황 파악을 해봅니다. 원래 잘못된 물품이 온 건지, 아니면 배송 중에 실수로 파손된 건지, 혹은 구매자가 제대로 된 물건 받아놓고서 본인이 망가뜨려 놓고 우기고 있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배송 중에 잘못된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줘요? 보상해주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상을 해줄 때 택배회사는요, 그냥 자기 돈으로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때요? 다 보험에 가입을 해요. 우리 아마 그 일반 택배회사 쪽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물품 보낼 때 거기다가 보험에 체크하는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고, 국내 거래하는 경우에도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저기 어디 유럽, 독일로 간다. 그런 경우에는 배에서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건이 파손될 확률이 많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자, 2번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도 발생을 합니다. 국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 상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대금의 회수 불능 위험이다. 판매자는요, 구매자하고 판매자 사이에서만 본다면 판매자는 조금 약자예요.
왜냐면 구매자는요, 다른 사람한테 구매하겠다라고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판매자 어때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판매자 입장은요, 조금 구매자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물품을 먼저 보내줘요.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자가 받고 나면 나중에 대금을 송금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나서도 돈을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신용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신용장애라고 하는 건요, 대금 결제 과정에서 제3자가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건 가고 이 사람한테 돈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3번에 멀천트 리스크, 상업 위험입니다.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해 가지는 정확한 계약 물품의 수취 위험으로서, 이거 뭐냐면 반대의 경우예요. 구매자도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내가 계약한 물품이 안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업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장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4번에 exchange risk, 환위험. 아마 요거는 아실 것 같아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나 통화의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환예약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자, 우리 해외여행 나가려고 하면요, 뭘로 바꿔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죠? 근데 어때요?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내일이 얼마일지, 다음 주가 얼마일지 대충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내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날에 환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조금씩 오르고 떨어지고 하더라도요,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냥 뭐 커피 한 잔 값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외 무역 거래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얼마나 거래가 돼요? 막 1만 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러면 환율이 한번 출렁하게 되면요, 심하면 몇 천만 원까지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환예약, 선물한 제도에 의해서 극복할 수가 있고요. 5번에 contingency risk, 비상위험입니다. 수입국 내 전쟁, 내란, 혁명 또는 폭동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정부가 외환 유출을 제한 또는 지급금지의 조치를 내릴 때 수출상이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위험으로 수출보험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국도요, K-슈어라는 수출보험공사가 있습니다. 2번에 정형화된 국제상거래 관습이 사용이 된다. 자, 요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따로 드릴게요. 무역거래는 상이한 주권국가에 속하는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거래 관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거법의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명시조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거래 관습을 정형화한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무역은요, 상관습에 기반해서 발달한 거예요. 즉 옛날에 항구라든지 아니면 구매자, 판매자가 서로 만나서 자, 우리 요건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야, 원래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개념들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왔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서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계약 불이행을 초래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제3의 단체가, 자,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희들은 A, 너희들은 B라고 하기로 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관습을 모아보니까 이거는 C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C로 하자, 공정하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뭘로 하면 돼요? 요거 너네 거, 우리 거 하지 말고 이거 갖다가 쓰면 공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형거래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코텀즈 조건이고,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개정된 버전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2020년 버전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3번에 선물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역거래의 물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현물과 체결 후에 제조하거나 획득되는 물품인 선물의 양자를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선물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급을 해주면 현물 거래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재고가 없어요. 근데 구매자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100개 공급해줘 라고 해서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선물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에 해상 운송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뭐가 있어요? 비행기하고 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해외여행 갈 때에는 비행기를 사실 선호를 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배 타고 해외여행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빠르니까. 그렇죠. 빠르니까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어때요? 비싸요. 사람 한 명 움직이는데도 몇백만 원 들죠. 그렇죠. 근데 배는 어때요? 되게 싸요. 대신에 느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급하지 않은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이 배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 또 국내에서 구매했지만 해외로부터 수입된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이 다 배로 운송된 물품일 거예요. 비행기로 운송하게 되면요, 가격이 거의 한 30에서 40%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해상 운송이 주종을 이룬다라고 보시고, 5번에 복잡한 개입 당사자와 다수 복합 계약의 체결. 아까 전에 제가 초반부에 계약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되고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행 단계에서 뭐가 있었어요? 보험, 결제, 운송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나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거와 관련된 운송 계약, 보험 계약, 결제 계약 이런 것들이 쫘라락 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역거래는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금융업자, 운송업자, 보험업자 등 여러 관련 당사자가 필연적으로 개재된다. 또한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운송, 보험, 결제, 환계약 등을 종속계약으로 하여 복합적으로 이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 하나 체결하면은 여러 개의 종속계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무역의 특징까지 보셨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수출입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